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해서요. 오늘 그 시상식도 보고 감회가 좀 새로운 게, 저도 2003년도에 신지소프트라는 모바일 회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그때가 좀 생각나는 시상식이었습니다. 오늘 생성형 AI 시장 및 기회라는 주제로 한 30분 정도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좀 일을 하다가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라고 느껴서 쓴 책 2권입니다. 챗 GPT 기회를 잡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5월에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2책을 쓰고 나서 그 강연을 좀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학교에서 강의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업 강의, 또 공공기관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AI 일타 강사 소리도 가끔 듣습니다. 쉽게 쓰라라는 게 출판사에서 주문이고요.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변했으니까 AI를 좀 쉽게 이해하고 좀 쓰는 그런 방향으로 책을 써달라고 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이 실제로는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게 특징인데 책은 좀 쉽게 썼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내용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요즘 워낙 책이나 자료들 많이 나왔으니까 보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도 지금 있지만 주로 기업 쪽에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AI,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리터러시, 그런 능력을 좀 배양하는 쪽에 좀 있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AI 머신러닝을 전공한 지 지금 30년째입니다. 93년도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포스텍에 석사로 들어가서 주로 그 AI 쪽에만 쭉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작년 2022년이 이제 굉장히 AI의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 시장이 시작된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굉장히 빠르고 변화무쌍한 AI 시장, 요즘 좀 실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이런 얘기로 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포항이라는 포스텍이라는 데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과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포스텍의 그 AI 과제를 굉장히 많이 해서, 고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냉연, 뭐 출하까지 AI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문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문에 있는 글귀는 박태준 회장이 남긴 글씨인데요. 포스코는 1968년에 만든 회사입니다. 그때 정문에 쓴 글귀입니다. 아직도 저 정문에 저 글귀가 있는데요.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저 창의란 말에 방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그런 얘기 듣죠? 창의력에 좀 도전받고 있다. AI가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거는 저 창의력에 도전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하나 찍어왔습니다. 요즘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챗GPT를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까요? 이게 실제로는 제가 강의 또는 뭐 세미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저한테 끝나고 찾아와서 이렇습니다. 아이한테 챗GPT를 쓰게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은 좀 자제시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묻고요. 실제로는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 챗GPT를 써본 다음에 그 과를 좀 바꾸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약간의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그 초기에 섬유 방직기계가 나왔을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방직기계를 부시는 그런 운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새로운 기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일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흔적이고요.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지. 근데 저는 반대로 실제로는 요즘 오히려 AI 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는 실제로 그냥 찍은 사진이고요. 아래쪽에서는 AI가 만든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미드저니라는 AI 툴로 만든 건데요. 굳이 저는 저 두 개의 사진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뭐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계산기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이 손으로 계산 미분적분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계산기가 만들어졌을 때 계산기가 만든 답과 실제로 사람이 나온 답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요즘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그 생성형 AI가 만든 아웃풋과 사람이 만든 아웃풋을 구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결국은 실제로 두려움 때문인데, 너무 잘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인간이 실제로는 기계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과거의 역사에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두려움의 얘기를 좀 먼저 하려니까, 실제로는 인간이 어떤 두려움의 존재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계가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 언어의 역할은 실제로 8만 년 전에 인지혁명 때 가상의 것 또는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표현하는 능력을 언어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혁명 또는 인지혁명의 툴로서의 언어였고요. 이런 언어 영역 중에서 굉장히 큰 기능 중에 가상의 것을 표현한 능력인데,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챗GPT나 많은 생성형 AI가 저런 가상의 것. 한편으로는 제가 포스코 정문에 있는 창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창의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AI가 갖게 된 것일까요? 문명이 시작되면서 문명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문자였습니다. 문자는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쇠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데이터의 기록이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디지털 데이터는 아니고요. 아날로그 데이터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의 흔적 또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데이터의 기록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들이 점점점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문자들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글, 영어 이런 식으로 진화 발전하게 됐고요. 실제로 문자를 쓰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인간의 문명에서 문자를 쓰게 되면서 인류는 기록을 하게 됐고, 실제로는 그 기록은 우리 소위 말하는 데이터로 실제로 남습니다. 그 데이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밸류 피라미드가 나타내는 것은 최근 시대의 데이터 모습입니다. 데이터는 저 피라미드의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서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통찰을 통해서 지혜로 만들어지고 있고, 가끔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계시도 받잖아요. 소원을 빌고 그러면 이제 가끔 주식 정보도 하늘에서 주고, 또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로또 번호도 좀 주는 신탁을 받게 되는데, 밸류는 점점 올라갈수록 많습니다. 지난해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주제는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세미나였습니다. LG전자 임원 250명을 모아놓고, 이제 임원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감이나 경험 또는 가끔 겐또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데이터를 기본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임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결국은 데이터에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많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임원들이 그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서 코딩도 배우고요. 실제로는 데이터 분석 능력 또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능력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습인데요. 점점 데이터는 밑에 층이 더 두꺼워지고 있고, 저 지혜나 지식은 굉장히 이제 가치는 높아지지만 점점점 아주 정수로 뽑아지게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과거 얘기를 좀 드렸는데, 과거에는 이 데이터 피라미드가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상상하실 수 있나요? 그 밸류는 대부분 신에서 내려왔고,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나 경험자들이 실제로는 구전이나 실제로는 간단한 문자로 전파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IT 혁명 또는 컴퓨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데이터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챗GPT가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인간이 많이 개발한 그런 디바이스 덕분에 현재 챗GPT 같은 생성형 AI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디바이스들이 계속 발달되면서 인간은 그 컴퓨터라는 디바이스와 소통을 하길 원했고요. 이런 소통의 초기 모습입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그 모습이고요. 저런 기기를 통해서 암호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웠고요. 또 애니악이라는 초기 컴퓨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라는 것을 그 코드를 뽑았다 뺐다 하는 형태로 컴퓨터랑 소통을 했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발명되면서 데이터의 축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컴퓨터를 더 기술적으로 또는 이제 데이터 용량이나 서비스 용량이 점점 강화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랑 소통하는 능력의 개발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런 영역을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NUI까지 결국은 이런 컴퓨터와의 소통은 컴퓨터가 인간보다 뛰어난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분석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을 컴퓨터가 갖고 있는데 인간은 지적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실제로는 메모리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의 의존도가 점점 많아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모든 정보들이 지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컴퓨터의 소통 능력이 더 커졌는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 강화된 가운데서도 실제로 인간이 컴퓨터에게 언어를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코딩이라는 분야인데요. 하도 인간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이 하나 언어를 준 선물을 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자바, 파이썬 같은 걸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면서 이제 너희랑 이런 언어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최근에 개발자라는 직종이죠. 개발자들은 프로그램 언어를 써서 컴퓨터랑 대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발자들을 굉장히 높은 연봉을 주고 이제 채용을 해서 뭐 빅데이터 분석기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추론 능력을 가진 AI 엔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프로그램 언어도 컴퓨터에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언어 모델이라는 걸 개발해서 컴퓨터한테 인간의 언어를 많이 습득을 시켰습니다. 그런 언어 모델에는 뭐 통계학적인 규칙적인 기반 모델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궁극적인 실현이 된 게 바로 챗 GP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챗 GPT를 사용하는 역량은 뭐냐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역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까지는 코딩 역량이 데이터를 잘 다루는 능력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뭐 코딩 교실, 뭐 실제로는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코딩 교실들이 많이 있었고요. 데이터 분석가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사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 능력 또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판도가 바뀐 게 더 이상 데이터 분석을 코딩이나 또는 소통을 통해서 뭐 어떤 컴퓨터에 어떤 명령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언어, 자연 언어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게 혁명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챗 GPT는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그 사례입니다. GPT는 알다시피 제너러티브란 말에 방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언어 혁명의 가장 큰 그 특징이 가상의 것을 표현하고 그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GPT도 마찬가지로 그 있지 않은 사실 또는 이제 가상의 것 또는 생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이 두려운 것입니다. GPT 뭐 이런 것들을 이제 GPT 기술을 생성용으로 만든 그 대화용으로 만든 게 챗 GPT이고요. 챗 GPT가 작년 11월 말에 나왔는데 굉장히 쇼크인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 좀 강조드렸던 인터페이스의 혁명입니다. 이건 기술의 혁명이라기보단 저는 뭐 AI를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기술일까? 아닙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건 인터페이스가 바뀐 거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에 대한 혁명이 바로 가장 큰 쇼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성입니다. 그 포스코 정문에 있는 그 창의는 무한이라는 그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무한한 창의성의 능력이 더 이상 인간의 소유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바로 두 번째 쇼크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확장성과 속도인데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주변에, 심지어는 여러분들께 파고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미 이제 파고들어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우리 업무, 일상, 삶에 들어가고 있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한 달에 20불씩 내는 유료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00만 명 이상이 쓰고 있는데 한 달 매출이 2,600억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출시한 다음에 3개월 만에 매출액 2,600억씩 찍는 서비스는 기존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업적인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11월 말에 출시하고 나서 12월 2일에 인디펜던스지에 나왔던 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구글이 망했다라고 했죠. 결국은 이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구글은 검색 시장의 강자입니다.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이제 GPT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서비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검색에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에 만족하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딱 그것을 받길 원하는데 검색 시장이 좀 불편했습니다. 광고도 많았고요. 바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요리를 원했는데 재료의 나열만 열심히 해주는 게 검색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딱 원하는 지식 또는 이제 지혜 정도의 그런 수준의 답을 원하는 게 실제로 검색 시장의 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GPT-4까지 나와 있습니다. GPT-4는 기존 3.5보다 굉장히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추론 능력입니다. 이런 그림에 대한 추론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서 풍선에 줄을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이제 날아간다라는 답변도 할 정도로 추론 능력이 좋습니다. 추론 능력은 실제로 인간이 굉장히 좀 뛰어난 능력인데요. 추론 능력이 좀 굉장히 강해진 게 실제로는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의력의 다양한 기본에 대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이런 숫자를 주고, 이런 문제적 남자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일까요? 이런 답변을 어떤 식으로든 기대를 하면서 이제 주면은 기존의 3.5에서는 좀 잘 못하던 그런 답변들이 4.0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답변을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보통 넌센스 퀴즈다 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뛰어난 답변을 주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 정도 풀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똑같은 질문을 구글에다 하면은 답을 잘 못하는데 GPT 같은 언어 모델에 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쇼크의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4.0에서는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창의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과 그다음 창의성이 어떤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우리는 데이터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세상이죠. 저렇게 널려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면은 저렇게 이제 색깔이 매겨져 있고, 저런 색깔의 한 얘가 이 데이터는 수학이야, 이 데이터는 생명공학이야, 이 데이터는 역사학이야,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도 일종의 정보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저런 정보들이 엮여지면은 우리는 보통 난리지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피라미드에서 보였듯이 저런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또는 이제 선배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저런 지식으로 엮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은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엮여져서 지금 많은 창의적인 산물들은 저런 난리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 난리지만 가지고는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금 난리지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창의성이라는 거는 이런 좀 우습지만 그런 난리지들의 조합, 융합 형태로 좀 표현될 수 있을까 합니다. 이 고양이 그림이 실제로는 창의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인간인 바로 이런 창의성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챗GPT 같은 언어 모델, 생성 모델들이 저런 창의성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일까 계속 의문이 드는 거죠. 학교에 있으면서도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써보면서도 놀랍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창의성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의문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보면 창의성은 저런 세 가지 컴포넌트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 두 번째로는 사고 능력, 세 번째로는 동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창의성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데요. 챗 GPT 같은 생성 AI 모델은 동기 빼놓고는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요. 지금 뭐 1750억 개 이상의 노드로 운영되는 GPT-4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모든 학문들을 지금 다 학습했습니다. 언어로 돼 있는. 그리고 사고 능력도 실제로는 계속 알고리즘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추론 능력, 연산 능력, 연상작용 굉장히 빠르게 저런 사고 능력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 동기가 없을 뿐인데요. 만약에 기계가 저런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영화에서 많이 보는 매트릭스 같은 모습이 되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아직은 기계는 동기가 없습니다. 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동기는 아직까지 인간에게만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GTP는 창의적인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저조차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인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보내고 글을 쓰고 페이스북에다가 또는 소셜에다가 글을 쓰고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밑에다 달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데이터들이 저런 생성형 AI의 가장 그 성능을 좋게 하는 그런 요인이고요. 바로 저런 데이터들이 가장 생성형 AI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창의적일까요? 이런 창의적인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인터폴레이션과 익스트라폴레이션인데요. 가끔 챗 GPT나 생성형 AI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엉뚱한 답을 합니다. 엉뚱한 답, 가상의 것 또는 헛소리,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상 또는 뭐 이런 환각 증세를 하는데요. 결국 그런 환각 증세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인터폴레이션입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 그 우스개 예가 하나 있죠.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세종대왕과 맥북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런 생성이 나온 사례를 본다면 결국은 생성형 AI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단순한 기능입니다. 그 데이터가 워낙 넓고 크기 때문에 그 인터폴레이션이 가끔은 창의적이다 또는 가끔은 환각 증세다라고 표현하는 걸 뿐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환각 증세가.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환각 증세를 보고 우리는 독창적이다,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잘 이용해 보면 그런 창의성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 모델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의료입니다. 의료, 실제로는 신약 개발, 신기술 개발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넣어서 그 지식과 지식 사이에 연결, 우리가 경험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대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상업적으로 좋은 영향 또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데이터 너머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단어를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요 디즈니의 최근에 나오고 있는 드라마 이름이기도 합니다. 2050년에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계는 2050년에 인류가 어떻게 될지 관심도 없고 실제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측한다고 해도 인간이 입력한 소설이나 영화 또는 시나리오를 얘기할 뿐입니다. 인간은 기계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이유가 바로 데이터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이터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고요. 실제로 아직은 기계가 없는데 그 데이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직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직업을 프롬프트 엔지니어 또는 정부에서는 AI 조련사 또는 프롬프트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이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실제로 기존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보유자들이 그런 AI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기존 산업을 훨씬 더 높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그 AI에 대한 지식과 그 산업에 대한 도메인 난리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달리나 미드저니를 통해서 생성을 한번 해보셨겠지만 한계를 분명히 느낄 겁니다. 조금 쓰다 보면 그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 없이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걸 좀 느끼는 게 바로 이 생성형 AI의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점점 이런 엔지니어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자기 도메인에서 특화돼서 사용할 그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는 실제로는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역량들이 축적돼서 나왔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림부터 그 생성형 AI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작년 9월에 그 1등이 된 그런 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처음에 사람들이 놀란 게 이 그림을 보고 놀랐는데 이게 사람이 그리지 않았다는 AI가 그렸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이 이후로 굉장히 많은 그 툴들이 나왔고요. 오픈 AI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 또는 미드저니 같은 많은 툴들이 이미지 쪽에서 나왔고요.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실제로는 생성형 AI 툴에 따라서 또는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다른 그림을 생성해 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드저니 사례를 보면 버전 1부터 현재 5월에 나온 버전 5.1까지 굉장히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점점 정교해지고 있고요. 뭐 지금 나온 모든 그림들이 생성형 AI로 어제 만든 그림입니다. 포토, 뭐 모델링, 일러스트까지 다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게 다 학습해서 나온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음식 사진이나 스튜디오 사진은 요즘은 사진으로 찍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는 이런 패키지 디자인도 예전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진행했지만 이렇게 생성형 AI로 만들고 있습니다. AI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원자폭탄 같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전기처럼 아직 어떻게 응용될지 모르는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발명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저 생성형 AI, 미래의 AI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누구든지 상상력으로 이걸 잘 활용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가치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챗GPT 생태계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얼마 전에 나온 플러그인 시대,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앱 생태계가 나왔던 것처럼 AI 생태계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단순히 AI 베이스드 그런 산업이 아니라 지금 AI 네이티브 산업으로 지금 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어떤 산업에 어떤 일의 컴포넌트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산업, 그 앱 전체가 AI로 바뀌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상태인데 항상 그렇듯이 기술은 사회적 합의보다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미래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요상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